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어젯밤에 영화를 보는데요. 두 여주인공이 대화를 나누는데 아주 저도 모르게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카메라가 그 배우를 잡는데 이마 부분 또 이 아래턱 부분을 딱 가리고 잡았더라고요. 그걸 클로즈업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훨씬 그 주인공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더 깊이 들어오고 이해가 되고 몰입도가 높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이 피사체의 어떤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되게 이렇게 자르기도 하고 편집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 표정 또 눈, 입 이런 부분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게 되니까요. 그런데 대통령 이마 부분 가렸다고 그걸 전화해서 대통령실 항의했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그 인식이 천박하고 무식합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관절을 옮기면서 책을 그것도 서명과 직인이 들어있는 그런 책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저럴 수가 있구나. 천박의 끝판왕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천박이 흘러 들어가서 아래에서도 그렇게 천박한 인식을 갖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다가 좀 생각이 어디까지 갔냐면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철학이 없는 지도자 그리고 정말 천박한 그 배우자가 본분을 모르고 설쳐대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만 그럽니까?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백운계 정치 1번지는 여러분의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어제부터 댓글 하루에 5분씩 선정해서 선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더 많이 드렸죠. 그랬더니 어제 두 분께서 HW 전영만님 그리고 이경란님 두 분께서 자신들은 또 이렇게 참여만 해도 기쁘고 소개만 해도 기쁜데 이렇게 선물 이거 안 주셔도 된다. 다른 분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또 양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분이 양보하신 것 받들어서 또 더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이 두 분 참 감사하면서 이걸 또 칭찬하기도 뭐하고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분들 받기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받는 것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이 지금 선크림 필요할 때니까 이 글래머 선크림 참 좋은 선크림입니다. 백탁 현상이 전혀 없고 그러니까 받아서 잘 쓰시기 바랍니다. 이제 양보하지 마시고 저희가 마지막에 선정해서 드리면 잘 쓰시기 바랍니다. 뭐 소개할 때 다 드리는 걸로 했는데 이게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다 드린다고 그랬더니 또 신청을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또 좋은 댓글 올려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 소개하면 맨날 저 사람 선물 맨날 받는 거 아닌가 그러셔서 좀 바꿔봤습니다.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하시고 어제 많이 느끼셨겠지만 가급적 지금까지 안 드렸던 분들 골라서 저희가 드렸습니다. 오늘 또 댓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변함없이님 슈퍼챗 3만원 보내주셨네요. 오늘은 화이팅 데이입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화이팅. 힘을 팍팍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조사루스 조영래님도 3만원 동참하셨는데 변함없이님 릴레이 동참합니다. 제가 좀 힘이 없어 보였나요 요즘에? 예. 또 보수형님도 또 이어가시네요. 대통령실에서 올린 사진 보세요. 거기는 대통령은 실종이고 여사만 보입니다. 그건 괜찮고 왜 언론만 잡는 건지 하시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예 감사합니다. 오늘이 화이팅 데이입니까?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님, 용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 소장님,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고 오늘이 부부의 날이라고 그러대요. 네, 아니 저한테 질문하시는 줄 알고. 그러다가 소개했습니다. 네, 부부의 날이라 그러네요. 예, 부부의 날이라 화이팅데이인가요? 21일이잖아요. 용경호 소장님 왜 부부의 날인 거 알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요? 아, 부끄러운데. 부부의 날인 것도 모르고 네. 김철근 총장님한테 좀 물어보세요. 네. 2하고 일이잖아요. 둘이 하나가 된다. 아, 네. 그 그래서 21일은 예. 부부의 날이래요. 둘이 하나가 된다. 아, 네. 예. 반성해야겠습니다. 집에만 뭐- 잘하면 됩니다. 부부의 날 알면서도 그래? 뭐 이런 모르는 게 신간이 편합니다. 있을 때 다들 잘하십시오. 예, 몇 분 댓글 소개 좀 해드리고 첫 번째 이슈로 가죠. 카나에님, 이놈의 전국, 이놈의 세상 숨막혀 죽겠는데 정치 1번지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정어리님들과 같이 하는 시간이 숨통 트이는 시간입니다. 백운기님 화이팅 하셨는데 카나에님 감사합니다. 이채양명주 아이디가 그렇습니다. 유유상종이고 금묵자 흑이고 근적자 주라. 영실로 가는 놈들 다 끼리끼리입니다. 아, 영실, 용산, 예. 그 제상에 그 제밥인데 성질 부리지 마세요. 주름 늡니다. 예, 성질 안 부리고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들어오는데 국무회의에서 최혜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기로 의결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예상했지요. 뭐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국무회의에서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님 하면 이제 대통령이 아 그래요? 나 거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거부해야 되겠네. 그렇게 거부권 행사하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국회로 넘어옵니다. 5월 28일 날 재의결합니다. 5월 28일. 정말 기대가 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5월 28일이 어떤 날로 남을지 저는 참 궁금한데요. 오늘 먼저 특검법 거부권 내용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발언을 먼저 들어볼까요? 그러나 이번 특검 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였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 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큽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최혜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헌법 얘기를 합니다. 삼권 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김유정 의원님 만주 변호사시잖아요. 면회도 많이 갔고. 네, 면회 많이 가서 만주 변호사입니다. 근데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법률가들이 있더라고요. 대통령 거부권이 그 헌법에 명시가 돼 있긴 하지만 네. 본인과 가족에 대한 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크다 이런 지적을 하는 법률가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부권이 헌법상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자체를 남발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일단 상권분리 취지에 어긋나는 거죠. 최소한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첫째는. 두 번째는 김건희 특검법이나 지금 이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서는 부부가 다 관련돼 있는 사건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또 당사자와 관련된 거를 거부권을 행사한다라는 점에서 이거는 상권분리 취지에 매우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거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들을 다 지금 거부권 남발하고 있는 10번째예요. 네. 이제 오늘 하면. 그렇죠. 그리고 민생을 챙긴다고 하면서도 사실 과거에 거부했던 법안들이 전부 다 민생과 사실 관련된 법들입니다. 양곡관리법도 그렇고 간호법도 그렇고 거부해놓고 이번에 의대중원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피해 간호사도 뭐 법도 또 다시 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거 앞뒤 안 맞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라고 보고요. 여당에서 또는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뭐 4가지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얘기들입니다. 하나하나 다 반론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예. 거부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글이 너무 많이 올라와요. 깍꿍이님. 아직도 총리해요? 저랑 똑같은 말씀을. 하늘빛님. 아니 아직도 총리인가요? 그러게. 아니 사표 낸다고 그랬는데 가만히 있어. 윤경호 소장님 혹시 한덕수 총리 최장수 총리입니까? 지금? 지금 그렇게 기록을 가고 있다. 김황식 총리 이낙연 총리가 아마 지금 이낙연 예, 총리였군요. 가장 길게 800 며칠인가 되죠? 887일이랍니다. 887일. 그러면 지금 한덕수 총리는 한 700일 됐나요? 740여일 된 것 같은데요. 기록을 향해서 가고 있네요. 네. 근데 본인이 참 저렇게 한 번씩 비춰질 때마다 저런 조롱을 당할 텐데 그게 과연 얼마나 뭐 명예스러울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지금 김정은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척 사유라 그러죠. 그걸 명문화 해놓지는 않았지만 그게 바로 법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담은 법안의 경우에 당사자가 그에 대해서 의견 표시는 물론이고 권한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그게 법의 기본 정신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재 심사를 할 때 피대상자가 그러니까 제재 대상인 사람이 그 대상에 올라왔는데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그러면 이 제재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은 미리 그걸 밝히도록 돼 있는 하다못해 그런 정도인데 대통령이 행사하는 이 거부권이라는 거, 법안에 대한 거부권이라는 거에 그런 법 정신을 그냥 무시해버린다. 그 자체가 저는 헌법 위배의 소지가 있는 거다. 그냥 해석이 문제지만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고 그러니까 보면 이제 만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김철근 총장님. 지지율도 20%대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이게 심각한 건지도 모르고 거부권도 처음에 한두 번은 뭐 깜짝 놀랐다가 이제 10번 되니까 하는 것마다 다 거부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돼버렸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아니면 수용을 해야 되는데 예. 국회에서 어떤 그 협치를 통해서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트는 무슨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는 건데요. 사실 이제 본인과 부인 그다음에 장모에서 본부장 리스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 지금 최혜병 사건 같은 경우는 본인 관련 얘기거든요. 방금 우리 윤경호 소장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때도 제척 사유를 듭니다. 본인이 예를 들면 가족이나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인 경우에 그 해당 상임위에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국회 그 당에서 공천을 할 때도 예. 공천심사위원과 친인척 관계라든지 이런 경우는 제척 사유가 되죠. 제척 사유에 해당돼서 공천심사 그 사람에 한해서 공천심사를 못하게 하는
이렇게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충돌 방지와 재척사에 관련돼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그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혜병 사건 특검 이 관련해서는 사실상 본인이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있는 건이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대통령 권한으로 자기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을 거부한다? 글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직접 본인이 국무회의 주재를 않고 총리로 하여금 국무회의 주재를 해서 의결을 해서 대통령께 건의하는 형식으로 비껴가듯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단히 부적절하고요. 더군다나 이게 지금 총선 결과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를 촉구하는 심판선거였고 그 심판선거 결과 192대 108로 완패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최혜병 특검 여론조사하면 국민의 60% 이상은 최혜병 특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거 특검을 거부하면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뭐 예. 70%가 60몇 %가 나왔어요. 그 여론조사 꽃에서 한 여론조사인데 예. 예, 그거 나왔는데 아 여기 보이네요. 예, 예. 탄핵이라고 하는 걸 물어본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56.3%가 거부권 행사한다면 탄핵이 필요하다. 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에서 탄핵이 거론된 건 지금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60% 가까이가 지금 ARS까지 해보면 62.1%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조짐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전국이 완전히 그 태풍으로 해월이 치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 예. 예측이 됩니다. 지금 이제 거부권 행사 자체는 뭐 뉴스가 아니지만 행사할 걸로 알았지만 이제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네. 한번 이제 이걸 봐야죠. 아까 우리가 총 얘기 잠깐 하다 말았는데 이만화님이 똥은 대통령이 싸놓고 치우는 건 총리냐 뭐 이렇게 글 보내셨는데 아니 지금 한덕수 총리가 하는 일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방금도 김철근 총장님 뭐 총리가 국무회의 주재해가지고 마치 뭐 건의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잠시 후에 우리가 또 다뤄보겠지만 이번에 해외 직구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아니 뭐 윤경호 소장님 뭐 대통령이 보고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내각이 마음대로 결정해가지고 하고 대통령이 보고 못 받으면 그 대통령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국민들이 정말 혀를 끌끌 찼던 게 그 유체이탈 화법이잖아요. 이거 역시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더만요. 그러니까 국무조정실이 총리실에 있는 총리 산하에 있는 이유가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조, 그 다음에 약간의 뭐 의견 조율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약간의 갈등 이런 게 있을 때 의견 조율이 필요할 때 나서도록 돼 있는 건데 이 사안은 국무조정실에서 나서서 일 처리를 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총리 네 책임이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나 보고 만나기로 했는데 뭐 만찬인가 오찬인가 그것도 취소했다는 거예요. 걸로 총리 네가 잘못했으니까 같이 밥 안 먹어 그 이랬다는 거 자체가 아닙니까? 코미디인 거죠. 그 자체가 코미디. 그래서 참 그 말씀하시니까 그 KC 인증제도 이건 아니 소비자들과 관련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흔한 공청회 한번 왜 안 했느냐? 아니 당정 협의야 뭐 그렇다 치고 공청회 한번 안 하고 이렇게 정책을 불쑥 꺼내놓은 이거는 매를 맞아도 싸죠. 김유정 의원님 이 정부 들어서 중요한 정책을 정부가 발표했다가 막 바꾸고 이렇게 뒤엎고 한 게 지금 한두 가지입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완전히 날림 행정이고 뭐 다 우왕좌왕하고 오락가락하고 이런 후진적인 어떤 정책 운영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만호세 입학도 예.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교육부 장관 날렸잖아요. 경로해가지고 본인이 얘기해놓고 대통령이. 그리고 R&D 예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주 52시간 뭐 69시간으로 예. 한다 이것도 그랬죠. 킬러 문항 생각해 보십시오. 킬러 문항 들고 나왔던 이유가 뭡니까? 결국 수능 쉽게 해서 하겠다는 거였는데 결국에는 킬러 문항 문제가 학원들로 다시 집중시키는 그 결과를 낳았고 또 불수능으로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대통령 경로에서 비롯된 것인데 얼마나 이거 가지고도 공방이 많았습니까? 여기에도 킬러 문항 가지고도 뭐 이권 카르텔 얘기하면서 사교육비 얘기하면서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직구 문제도 그렇고 정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그래? 발암 물질이 많아?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다 금지해. 금지해. 안 돼.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정말 희한한 게 사과하고는 거리가 먼 정권이잖아요. 그럼 국무조정실에서 총리 책임하에 했는데 왜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사과를 합니까? 갑자기? 왜 사과하죠? 그러네. 그리고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대통령이 보고를 안 했는데 왜 대통령실에서 사과를 하냐고요, 이거를. 그러면 잘못된 사과 아닙니까? 사과도.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대통령이 철학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철학이 없어요. 천박하고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책장에 책이 한 권도 없잖아요. 그러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방금 전에 그 오락가락 정책 얘기하시는데 그 생각났어요. 샤워실의 바보. 샤워실의 바보 얘기 아시죠? 아니 물을 이렇게 가운데다 딱 맞춰놓고 목욕을 해야 되는데 뜨거우면 뜨거워. 그래 확 차고 뭘 해도 극단적이에요. 뭐 생각이 없어요. 케인즈의 경제학에 나온 아주 유명한 얘기죠. 그러니까 정책을 그렇게 조변석계 하듯이 하는 거에 대한 전형적인 조롱인데 맞습니다. 시스템이 무너진 거죠. 그렇죠.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장관이 부처에서 어느 정도 수기를 하고 그 정책을 입안을 하면 그 입안 과정에서 이미 대통령실하고 그 긴밀하게 조율이 기본적으로 될 거거든요. 그럼 대통령한테 다 그게 기본 보고가 되고 어느 정도 언론이 흘러나온 다음에 그 여론을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대통령하고 장관이 최종적으로 독대해서 결정을 하고 막 이럴 건데 그 마지막 과정에 가서 대통령이 버럭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각 부처의 국장급들도 막 날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교육부 같은 경우도 그렇고 킬러 문항 때문에 이렇게 이 정부 부처의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이런 대통령도 보기 힘들 겁니다. 정말로. 아이고 우리 애청자님들 정말 너무 재미있으셔요. 제가 댓글 읽고 빵 터졌는데 정필성이 잼버리 때도 한 총리는 똥 치웠습니다. 행복님 한덕수 화장실 청소 잘하십니다. 아니 잼버리 때 하버드 나왔다고 자랑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회고록 쓰시면 돼요. 하버드 나온 청소부 혹은 하버드 나온 뭐 미화원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 다 똥 치웠다고 이 정권에. 아 총리가 똥 치우고 참 이거 정말 품격 있는 나라죠. 네. 근데 이제 그 똥이 어떤 똥이냐가 중요한데 대독이 아니고 대똥인가요? 식사는 다 하셨죠. 똥 얘기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아까 그 재척사유 관련해 가지고요 거부권 행사하고 이런 문제는 사실은 총리가 이거를 그 거부권 행사해 주세요라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서 대통령한테 건의하는 형식으로 하는 거는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진작에 아예 그냥 애초부터 안 된다 이렇게 했던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후한무치한 태도인데 최근에 그 의대 증원 문제 관련해 가지고 그 집행정지 의사협회에서 냈잖아요. 거기에서 고등법원에서 이제 항고심 그 결론을 내릴 때에도 그때 고등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심리하고 할 때 가족 중에 의사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다 우리 배척한다. 그래서 공정하게 그 판결 내리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가장 최근에 나온 이야기도. 심지어 이제 그 건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 거부권을 이렇게까지 행사하는데 아무 죄의식도 없이 특히 본인이나 부인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이거는 대한민국이 정말 후진국으로 그냥 가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매우 부끄러운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저기 앵커께서 지금은 일상화돼 있다고 표현하셨잖아요. 거부권 행사. 예. 근데 그 양곡법 2023년 4월에 양곡법에 대해서 거부권이 처음 행사됐을 때 이게 뭐지? 왜냐하면 최근 몇 년 동안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했던 전례를 별로 경험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 2016년이었더라고요. 박근혜 정부 때 청문회 활성화 관련한 법 이거. 그런데
그 이전에도 사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단 한 건도 없었고 그 이전에도 박근혜 정부 때도 아마 이 한 건 그다음에 하나 정도 더 추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 중에 이 거부권 행사라는 전가의 보도를 꺼내기 전까지가 의미가 있는 건데 이걸 꺼내서 이렇게 정말 흔히 말하는 조자룡이 칼 휘두르듯이 이렇게까지 휘둘러 버리도록 만든 그 조언을 누가 했을까? 그게 오늘날 여기까지 온 이제 정말로 이렇게 예. 무참하게 특검법 그다음에 지금 재적사위 말씀하신 본인과 배우자가 관련된 특검법까지도 거부권을 그냥 행사하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하는 걸로 보이게 만드는 이게 참 불행이죠. 정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예.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정치하겠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않았나요? 여소야대 국회면 사실 야당의 의견을 많이 들어줘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주장한 것만 일방적으로 다 통과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여야가 협상을 하고 토론을 하고 국민들을 상대로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제3의 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치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 지위에 있는 사람이 결국은 국회 내에서는 국회는 야당 권력이거든요, 현재. 2년 전에도 이미 야당 권력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총선을 하고 보니 더 야당은 커졌어요. 그러면 야당의 의견을 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걸 100% 수용하기가 어려우면 적어도 51% 정도를 수용을 하되 그럼 전제 조건으로 뭘 깔아서라도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정치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지 않습니까? 관저 정치 한다 하면 기본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 관저 정치는 야당 의원들을 초청해서 관저에서 만찬을 하면서 설득을 하는 게 관저 정치입니다. 우리나라 관저 정치는 뭐 친윤들하고만 불러서 밥 먹고 술 먹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국가를 운영하면 결국은 본인 스스로 소수로 고립되고 국민들의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점점 더 고립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철학이죠. 제가 오늘 컨디션이 좋으니까 우리 댓글도 아주 재밌는 글이 많이 올라오네요. 아름다움님, 백앵커님, 철학이요? 철학이요? 아따, 철이라도 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러셨는데. 개콘 버전으로 해볼까요? 철학? 김영일님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존경하는 백운기 선생님, 윤경호 대표님, 유정 누나, 철근성님 오늘도 있으나 마나한 잡것들 논평하시느라 머리 아프지라 썩을 것들 확 그러셨고요. 블루 화이트 웨일, 야 이름이 너무 좋으십니다. 블루 화이트 웨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 고래입니다. 그래서 고래 들어간 노래 다 좋아해요. 송창식의 고래사냥, 바비킴의 고래꿈, 윤도현의 흰수염 고래 참 좋아합니다. 블루 화이트 웨일님, 웨일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하면서 보내주셨는데 제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거부권 행사할 줄 알았다 이거예요. 이번에는 좀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구도가 그렇잖아요. 이번에 이제 총선에서 국민의힘 쫙 떨어졌고 그 사람들이 국회에 나오냐 안 나오냐가 첫째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온다 하더라도 이건 아니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국민의힘에 없을까요? 야당이 이번에는 그냥 있지 않을 겁니다. 일단 28일 재의결하지만 25일 날 지금 모여서 대규모 집회도 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이번에는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들어보시죠. 최혜병 순직 특검법을 수용해서 변화의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또다시 거부권이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조국 대표도 절대 거부하면 안 된다. 특히 거부권 폭탄주 마시듯이 쓰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 말도 들어볼까요? 그리고 거부권, 즉 대통령의 법률 제의 요구권은 폭탄주 퍼마시듯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해야 합니다. 반면
부분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경우 대통령의 공익 실현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특히 대통령 자신의 연루 혐의를 밝히려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정당성을 갖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입법부가 처리한 법률을 모두 거부하면 그게 삼권이 분립된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거부권의 오남용은 행정 독재 국가가 등장했다는 징표입니다. 지난 2년간 윤석열 대통령은 무려 9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이승만 대통령을 제외하고 벌써 1위입니다. 야당이 대대적으로 반격에 나설 겁니다. 이번에 개혁신당 전당대회에서 허은하 대표 새로 선출됐죠. 허은하 대표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권을 행사한다면 전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개혁신당도 그 저항의 물결에 앞장서겠습니다. 어때요, 김주정 의원님? 이번에 야당이 쉽게 넘어가지 않을걸요? 예, 야당은 이미 총선 전에도 총선 캠페인 과정에서도 그 7개 야당이 똘똘 뭉쳐서 이거는 수용해야 된다. 공포해라, 이 법을. 이렇게 계속해서 요구를 해왔던 건데 국민의힘이 어떤 선택을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2대 들어가면은 아마 제일 먼저 올 28일 날 처리가 안 된다면은 제일 먼저 또 이거 발의해서 이 법은 반드시 통과시키려고 야당이 똘똘 뭉쳐서 갈 것인데 낙선자가 103명 중에 58명인가 그러거든요. 국민의힘에 지금 현재 21대 의원 중에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정말 좀 양심의 귀를 기울여서 이번만큼은 무기명 투표이기도 합니다마는 몇 표가 과연 양심의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보는 것도 22대 국회의 어떤 가늠자 역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22대는 일단 몇 명은 지금 약속 받아놓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몇 표만 더 가져오면 될 것 같긴 한데 5월 28일 날 설사 뭐 통과가 안 되더라도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실정에 대해서 이제는 뭐 탄핵 얘기도 뭐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마당이니까 차곡차곡 저는 쌓아두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통과되려면요, 기본적으로 모수를 줄여야 됩니다. 예. 예, 그 국민의힘 의원들 거부하려면요, 아예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시고, 아마 국민의힘은 의원들이 그 단체 행동을 하겠죠. 예. 당론 차원, 당론으로 정하고 퇴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모수를 완전히 확 줄이는 그런 방법을 쓸 거예요, 아마. 국민의힘이 퇴장해버리면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럼요. 퇴장은 모수가 안 더 하겠죠. 줄어버리니까. 그대로 있겠네요. 예. 그대로 있겠네. 그래야 오히려 참석을 독려해서 반대하도록 하겠죠. 그래서 그 개별적으로 나오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그 통과를 안 시키려면 나오지 않는 게, 참석하지 않는 게 도와주는 거고요. 나오신 분들 중에는 지금 기본적으로 김웅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은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예. 찬성하겠다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28일 날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닐 겁니다. 안철수 의원 믿을 수 있어요? 이번에 만약에 공개적으로 했으니까요. 그번에 또 안철수 엉뚱한 짓. 대표가 지난번에는 이제 명분을 뭐라고 내걸었냐면 반대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민주당이 막 착착착 그 뭐 약속도 파기하면서 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어서 그랬다라고 변명을 했지만 그 뒤에 이제 또 다시 입장을 밝혔잖아요. 만약에 이번에도 재의결했는데 찬성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정치 이제 그만둬야죠. 저는 그때 했던 그 행태를 보고 도대체 문외 정치인 아니냐, 제가 그렇게 진짜 조롱 아닌 조롱을 했는데요. 정말 실망했어요. 하여튼 그 전에 이번에 저는 표결은 국회의원들이 합니다. 그러나 민심이 어떻게 지금 뭘 원하는지를 지난 총선에, 불과 한 달 전에 있었던 총선에서 여실히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 최상병 관련해서 저는 제가 직접 가지 않았지만 당시 용산까지 이어지는 순례 행보에 참여했던, 제가 보기에 한 60대 정도 됐던 주부이셨던 것 같은데요.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나 내 아들보다 더 어린 최상병의 저 죽음이 너무나 원통하고 안타까워서 저에 대해서 책임을 누군가가 지도록 하는 거를 끝까지 볼 때까지 난 여기 참여하겠다. 그 인터뷰를 하시는 걸 보고 아, 정말 민심이 이런 거구나.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국가를 믿고 자식을 군대에 보냈는데 그 자식이 저렇게 무참하게 죽음을 당했는데 어느 한 자도 한 놈도 정말 죄송합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이 모습. 근데다가 거기에 그걸 더 왜곡시키고 뭐 경로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누구는 뭐 빼줘야 되는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 민심이 존재하는 한은 이 총선 때의 표로서 이 질책을 했던 것처럼 아마 이번 오늘 이 거부권 행사가 다시 그걸 촉발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5월 28일 날 재의결 정말 저는 이게 역사적인 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한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국민이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마지막 기대마저 저버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이 마지막 기회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그 밥상을 누가 발로 걷어찼습니까? 박찬대 원내대표 강력하게 경고한 소리를 들어보시죠. 국민의 분노를 얕잡아 보는 것은 정권 몰락의 지름길입니다. 거짓과 위선, 조작과 인멸로 해병대원 사망수사 은폐 의혹을 가리려 해도 진실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국민을 이겨보겠다던 그 어떤 권력도 모두 불행한 말로를 겪었습니다. 거부권 행사는 곧 그 권력들의 전철을 뒤따르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을 받들어 해병대원 특검을 즉각 수용하십시오. 이를 거스른다면 감당할 수 없는 최악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김유정 의원님, 우리가 모드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제는 전국이 탄핵 모드로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 탄핵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거를 사실 작년만 해도 조심스러웠죠. 예, 이재명 대표 포함해서 예. 조심했잖아요. 예. 굉장히. 그리고 이제 정말 완곡하게 우리가 이 정도 됐으면은 심리적 탄핵은 된 거 아니냐라는 표현 정도로 완곡하게 했었죠. 근데 이제는 총선의 민심 결과를 보고 나서는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게 전혀 이제 부담이 안 되는 정도 수준에 이르는 것 같고,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총선 결과를 보고도 막무가내고 달라질 것 없는 대통령과 그 주변 인사들의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마당이 됐는데도 대통령은 이를테면 낙천 의원들을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우리는 공동 운명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네 특검 반대해야 돼. 이렇게 지금 밥 먹이면서 환심 살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며칠 있다가 나온 뉴스를 보면은 공공기관 자리가 한 90여 개 비어있다. 그런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이게. 너네 함께 가자. 자리는 있어.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회유하려고나 하고 있고 이 상황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대통령은 여전히 모르고 있다. 만약에 낙선자들을 위로하려는 1호 당원으로서 그런 대통령의 어떤 공감과 그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진심으로 있었다면 낙선자 모두를 초청해서 밥을 먹든지 해야 되겠죠. 청와대 영빈관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막 쓰잖아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낙천 의원들만 불러서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이 특검을 통과시키지 않기 위한 쪽으로만 지금 모든 게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밥을 먹으면서도 그 생각밖에 안 한다는 거죠. 근데 김철근 총장님 아무리 밥을 먹여도 그렇지 그 국민의힘 안에 대통령한테 그렇게 똑바로 민심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그래도 한 명쯤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기억하지만
김대중 정부 딱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난리가 났습니까? 그때 정동영 의원이 천신정 말씀하신 거죠? 아니 정동영 의원이 건너가 그 네. 고문 저격한 거 이제 천신정은 그 다음이고 정동영 의원이 아마 그때 초선이었던가요? 맞습니다. 초선입니다. 초선인데 네. 정부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서슬이 펄은 대통령 앞에서 측근들 가심그룹 정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얼마나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가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옳은 방향 아니었습니까? 근데 왜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그런 말 하다가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개혁신당 만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문화가 다릅니다. 민주당 계열의 정당의 문화는 기본적으로 운동권 그 문화가 좀 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 소신도 좀 어느 정도 있고, 그 학생 운동하고 이러다가 감옥 갔다 온 사람도 많고 하기 때문에 별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덜하죠. 그런데 반대로 보수 계열 정당은 그 문화가 전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대통령을 중심으로 쫙 그 질서가 재편되는 그런 그 정당 문화가 있더라고요. 수직적 정당 문화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거가 좀 강해서 쉽게 이렇게 고개를 들고 얘기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그 길을 걸어왔던 대표적인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 의원이죠. 당선자죠. 그리고 지금 뭐 당내에 남아있지만 유승민 이런 분들이 그나마 좀 얘기를 하는 건데 일체 얘기를 안 듣죠. 얘기를 하면 들어줘야 되는데 당내에서 그런 얘기 비판적인 얘기를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소외시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변화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번 최혜병 특검이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자꾸 한덕수 총리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국민들을 호도하려고 하는데 젊은 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그게 아닙니다. 그 젊은 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대로 밝혀내고 책임을 물어야 그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사를 하고 책임을 묻고 처벌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 다음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데 방금 전에 속보가 떴어요. 충남의 군부대에서 훈련 도중에 수류탄이 폭발해가지고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이니까 얼마 전이네요. 세종에 있는 32사단인데 아마 신병교육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류탄 던질 때는 이 특히 사격장 훈련, 특히 수류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정말 단디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험하니까. 사격장 공기가 가장 센 곳입니다. 수류탄 사고, 이거는 웬만하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고가 납니까? 장병 2명이 후송이 됐는데 한 명은 숨졌고 지금 간부 한 명은 응급치료 중이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고 해도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건데 그 물살이 그렇게 거센데 야 알지? 그렇게 했던 자가 누굽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설사 본인이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기 휘하의 장병이 그렇게 안타까운 일을 당했으면 옛날 같으면 자진해서 벗지요. 그게 지휘관의 자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안 했니 어쨌니 이렇게 하고 그것도 해병대가 얼마나 해병 출신들의 자긍심에 상처를 입히는 비겁한 행위였습니까? 정말 요즘에 보면 그 해병대 별 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어떻게 자식들 낯을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오늘요 공수처에서 김규환 해병대 사령관 조사를 하지요. 오후에 박정훈 대령을 부른답니다. 이제 대질 조사하겠죠. 그러면 진실에 더 가까워질 텐데 지금 문제는 그렇게 해서 제대로 수사를 한 박정훈 대령을 벌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벌을. 왜?
제가 뭐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림이 그려져요. 아주 인식이 가벼우니까 이걸 이렇게 차분차분하게 하지 않고 즉흥적이니까. 야, 인마, 그걸 인마, 어? 그렇게 하면 누가 사단장 해먹겠어, 인마. 뭐 이렇게 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놀래가지고, 야야야, 그거 취소해. 대통령 경로를 어떻게 박정훈 대령이 상상 속에서 지어내겠습니까? 지금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은 자기 자신이 항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지어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내가 뭐하러 대통령이 뭐 화를 냈다라는 말을 짓겠냐? 어떤 말이 여러분들 설득력 있게 들리십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박정훈 대령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김기한 사령관한테. 명예를 생각하시라. 들어볼까요? 그리고 오늘 해병대 사령관님께서 정인으로 출석 예정이신데 그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또 어떤 힘듦이 있었는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해병대 사령관으로서 명예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호 소장님, 군인은 명예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해병대. 제가 지난번에 그 임성근 사단장, 저 사람은 해병대 정신을 얘기할 자격이 정말 1도 없는 사람이다. 그 말씀 드렸더니 제 친구 중에 아마 유튜브를 봤나 보죠. 뭐 저한테 하여튼 이 더군다나 저는 명예를 생각한다면 지금 그 임성근 사단장은 본인이 그렇게 고개를 들고 나와서 해명, 설명 그렇게 할 생각이 과연 들까? 저는 아까 탄핵을 얘기하셔서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러니까 국회에서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헌재라는 최종 종착지에서도 인용이 돼서 탄핵을 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 하면 닉슨 대통령이 떠오르잖아요. 예.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상대 당의 전당대 관련된 도청을 지시했던 그게 이제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로 폭로가 된 다음에 탄핵으로 몰렸을 때 탄핵 사유가요. 거짓말을 한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닉슨이 탄핵이 된 걸로 뭐 이렇게 기억이 가물가물 하시겠지만 실제로 닉슨은 탄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참모들의 얘기를 듣고 본인이 자진하야를 합니다. 그렇죠. 저는 이 우리의 헌정 역사에 또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9명 중에 뭐 보수가 더 많고 진보가 더 적고 뭐 이런 걸 떠나서요. 명확한 헌법 위반 사유 이걸 따질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렇게 잘잘못을 따지는 걸로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걸로 가면 이건 또 국면이 달라질 거라고 보거든요. 결국 국민의 의사, 국민의 이 의지가 윤 대통령이 만약에 거짓말을 했다면 경로를 해놓고도 전혀 아니라는 식의 얘기를 했다면 그 닉슨과 똑같은 걸로 이렇게 반추가 될 거고 그게 고스란히 투영이 된다면 저는 굳이 탄핵이라는 게 출발은 되지만 모습은 달라질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요, 돌이켜보면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그 안들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고 정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다 거부했죠. 왜? 오판한 거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할 걸 몰랐던 거죠. 그랬다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지금 더 앉아있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 가는데 그나마 지금 조국 대표가 기회를 주잖아요. 임기 단축하는 개헌에 동의해라. 그러면 임기 그나마 4년 채울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뭐 콧방구나 끼겠습니까? 사람이
어리석으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콧방귀 안 끼죠.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만들면서 지금 흘러가는 양상은 사정정국, 공안정국으로까지 몰아갈 그런 기세가 엿보인다라고 사람들이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이 국민 통합과 또 타협과 이런 그 협의의 어떤 정치 이런 얘기는 2년 세월 동안 찾아보기가 어려웠고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대통령의 경로라는 그 한마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정 운영을 어떻게 대통령의 감정에 휘둘려서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죠. 독재국가에서나 보여지는 그런 행태 아닙니까? 대통령이 경로하면 막 일이 이 옳지 않은 방향으로 막 이렇게 흘러가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 되고 또 그거를 본인에게 피해되는 걸 막기 위해서 특검법 거부권을 막 행사하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독재화 진행 중인 나라에 그렇게 뽑혔던 거 아닐까요? 문제가 심각하죠. 댓글 좀 소개해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경스님, 국민을 너무 힘들게 하네요. 날은 더워지는데 뜨거운 아스팔트 위로 나가서 탄핵을 외쳐야 합니까? 특검 재의결 시 국민의힘 의원들 진짜 잘해야 할 겁니다. 그런 의견 주셨고요. 이호재님, 28일 재의결하기 전에 국민의힘 의원 한 놈 붙들고 네 자식이 그런 상황이어도 반대할 거냐고 공개적으로 물어봐야 한다. 그러면서 슈퍼챗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김영일 님도 슈퍼챗 보내시면서 사투리로 쓰셔서 출퇴근이나 지대로 한가 모르겠어. 시장 가서 술하고 안주나 찾는데 국정을 지대로 알겠어요. 봄에 날도 더운데 대급박이 열릴라요. 오리지널로 아주 쓰셨네. 그런데 또 뭐 YTN에서는 그 먼 게 보면서 소주 한 병 딱 한 것도 그거를 영상을 내리라고 그랬다고 그러더니 방금 전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가 가방 받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그림을 또 못 쓰게 또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장 취임하고 나서 야, 그동안 제대로 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YTN이 막 희한하게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영상을 가짜로 만든 영상도 아니고 있던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조차도 못 내보내게 한다는 것도 황당하고 지난번에 SBS는 출연했던 패널이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표현했다 그래가지고 징계 먹은 거 아닙니까? 행정지도인지. 그랬는데 김건희 여사특검법이라고 그 본 특검 법안에도 없는 여사자를 넣어야지 된다라고 하면서 징계를 먹은 건데 YTN은 자발적으로 회사에서 아예 알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주인을 바꾼 거예요. 아니 근데 YTN에서 이 명품백 소수 영상 사용을 못하게 하면 국민이 모릅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그 대목이 너무 가관이에요. YTN만 봅니까? 자기네끼리 정신승리입니까? 우리는 안 내보냈다. 괜찮다 이런 건가요? YTN이 조선중앙TV입니까? 이해가 안 되죠. 부끄러운 일입니다. 최혜병 특검법 말고 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법이 바로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지금요 조사들을 하나 하고 있는데 어제도 제가 그 본질을 말씀드렸지만 이거 청탁금지법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국정농단입니다. 선물 받은 것은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요 조사들을 쭉쭉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명품백 관련해 가지고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백은종 대표 어저께 검찰에 출석하면서 무슨 고발장을 또 들고 가요. 조사받으러 가는 사람이. 뭔가 했더니 이것도 그동안에 줬던 다른 선물 명단입니다 하면서 대검찰청에 접수를 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지검에 접수를 하면 이번에 서울지검장 다 바뀌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믿을 수 없으니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에 직접 접수하겠다라고 하면서 들고 가더라고요. 하나 둘이 아닙니다. 하나 둘이 아니고 또 책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 백은정 대표 어제 8시간인가 9시간인가 조사받고 나와서 한 얘기부터 한번 들어봅시다. 조사. 2022년 9월 13일 오후 2시 반에 취재영 목사가
면담을 하러 들어가서 그 디올백을 줬잖아요. 근데 30분 면담하니까 다음 순서가 있다고 영상에도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면담을 여기까지만 하셨는데 나오면서 보니까 샤넬 이제 그 쇼핑백을 들고 있는 여성 한 분과 지금 대통령실 직원으로 우리가 누군지도 알고 있는 사람이 갑시다 하고 데리고 들어가는 것까지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선물인지 뇌물인지 받은 정황이 충분하다. 그래서 그 데리고 들어간 사람이 대통령실 영부인실 직원이라고 보고 그 사람을 소환해서 핸드폰 같은 것도 포렌식 압수수색하고 과연 얼마나 이런 대기자들을 안내했는지 알아달라 해서 이 부분에 제일 중요한 부분 고발했고요. 정황을 우리가 이야기했으니까 김건희 씨를 소환해서 조사를 하면 또 그 후에 대질신문 과정에서 우리가 증거들을 더 제출하겠다. 자, 지금 백은종 대표가 아주 자신이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일단 윤경호 소장님, 지금 검찰이 불러서 조사하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물이 전달됐는지 뭐 이걸 들여다보는 것도 있겠지만 받은 게 확실한지 뭐 또 무슨 뭐 목적은 뭐였는지 뭐 이런 거를 지금 좀 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고발인 자격으로도 아마 불렀을 거고요. 그러니까 저 서울의 소리에서 최재형 목사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일종의 작전을 짜고 디올백을 마련해서 최재형 목사가 전달력을 한 걸로 그렇게 됐다면 그 자체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자. 규명을 이제 시시비비를 얘기를 검찰에 와서 해라. 이제 이걸로 보이는데 저는 어제 저걸 보면서 최재형 저 백은종 대표가 우리가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많이 다 전달했다. 이게 하나 있었는데 그 다음에 나온 얘기는 우리 다음에도 기다리고 있는 거 보니 얼마나 많이 받았겠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아마 검찰이 거의 나중에 이제 공수처도 이제 가야겠지만 아마 자기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쪽으로 이게 막 튀는 이제 그걸 어떻게 수습하고 어떻게 감당할지 그게 참 앞으로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이 검찰이 그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지금 결국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방어벽을 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 이런 여론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인사를 하고 나서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다른 사람들 다 불러서 지금 수사를 하고 결국은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한 다음에 결국 김건희 여사를 부를 거냐 말 거냐 이런 판단으로 갈 건데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되겠죠. 저는 지금 이 상황은 검찰이 자기들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관련된 그 수사를 하는 척은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중간에 김건희 여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결국 마사지가 들어가는 상황이 되면 거기서 국민들이 과연 용인할 거냐. 이 문제가 남아있거든요. 저는 이 검찰 수사를 굉장히 잘 지켜봐야 된다. 국민들께서. 그리고 그 순간순간에 놓치지 말고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은 이 검찰, 검사들이 사실상 어떤 기획을 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지점을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요, 지금 이게 단순히 선물 주고받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청탁성 일대, 그거는 이제 뇌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뭐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가지고는 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지만 그러면은 이 선물을 주고 무슨 대가가 있었냐 없었냐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도 선물을 여러 가지를 많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진을 한번 여러분 보시냐면 최재형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만찬에 참석을 했어요. 그때 신라호텔에선가 열렸는데 거기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주 제한돼 있어요. 150명밖에 안 돼요. 150명이면은 우리나라 산부 요인, 그 다음에 정책의 주요 인사 이런 사람들도 추려서 150명 될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딱 최재형 목사가
참석한 거예요. 그 사진 혹시 있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 만나서 악수하는 모습도 있고요. 또 다른 사진 없어요? 김건희 여사도 같이 이렇게 만찬장에 있어요. 또 보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도 사진을 찍었다고 그러고 이철규 의원과도 같이 이렇게 서서 사진 찍기도 하고 아 이준석도 있네. 이준석 대표도 그때 뭐 참석을 했겠죠. 국민의힘 대표였으니까. 그날 제가 잘 아는데요. 그 예. 5월 10일 날 그 취임식을 하고 저녁에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이제 그 저 만찬을 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못 갔어요. 150명이니까 네, 못 다 가죠. 못 갔죠. 예. 그래서 그때 당 지도부 몇 분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 중에 그 이른바 친윤 의원이라고 그 불리는 그런 중진 의원님들 정도가 갔었어요. 그날 기억이 좀 생생히 나는데 그 최재형 목사가 거기에 갔다는 것은 그 이전부터 굉장히 친분이 있거나 안면이 아주 많이 그 왕래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 초청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 초청됐겠습니까? 백은정 대표가 바로 그런 점에서 이건 분명히 의도성이 있는 선물이다. 그러면 뇌물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검찰 출석하면서 또 한 거예요. 들어보시죠. 10명만 가는 VIP 초청받았죠. 네, 근데 최재형 목사가 뭐 재계 거물도 아니고 무슨 외교관도 아니고. 그렇죠. 김유정 의원님, 그럼 누가 그 초청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JTBC에서 이제 보도가 나온 거잖아요. 어떻게 거기에 가게 됐느냐. 그럴 때 김건희 여사한테 부탁해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최재형 목사가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부탁하면 다 되는 건가요? 그럼 대통령 표현대로 하면은 박절하지 못해서 매장하지 못해서 대통령 만찬 좀 취임식 만찬 좀 오겠다는데 거절하지 못했다. 아쉽다면 아쉽다. 그렇게 얘기할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길은 김건희 여사로 통한다라는 얘기가 이 취임식 만찬만 놓고 봐서도 대한민국에 딱 150명만 가는 자리에 어떻게 최재형 목사가 갑니까? 근데 이런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도 뭔가 김건희 여사가 V1이니 2니 제로니 이런 거에 관련해서 매우 신빙성 있는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게다가 그 영상 내용을 보면은 최재형 목사한테 남북 통일하는데 내가 좀 앞으로 노력을 할 건데 내가 좀 일을 할 텐데 같이 하시죠 목사님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남북 통일을 이루는 그런 역사적 사명을 그 대통령 부인이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던 모양이죠. 여사가 판단하기에는. 그러니까 취임식 만찬에도 이렇게 이미 2022년 5월인데 이렇게 그냥 부탁한다고 아무나 막 들여보냅니까? 그게 가능한 건가요? 우리 김철근 총장님 말씀과 저 현상을 섞어가지고 짐작을 해보면 150명 중에 김건희 여사에게 배정된 몫이 딱 정해져 있었을 것 같다. 이런 추론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 결혼식 필요연에 혼주 몫으로 뭐 150석 중에 신랑 혼주 그러니까 아버지 몫 몇 명, 어머니 몫 몇 명 이렇게 나누듯이 그렇지 않고서는 이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도 못 가는 자리에 이 최재형이라는 더군다나 이분은 미국 시민권자라면서요. 예. 그러니까 미국 대표로 참석한 건가? 김건희 여사 몫으로 몇 명, 이거는 뭐 성역,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식의 이 참석이라는 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니, 아까 검찰 얘기 딱 환기시켜드리면요.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대면 조사. 예. 이 한마디에 날아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창수 신임 중앙지검장은 서면 조사. 이걸로 아마 이제 윤 대통령과 용산의 뜻에 부응할 텐데 그걸 잘 지켜보셔야 될 거예요. 그거 절대 못 할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는 순간 난리 날 겁니다. 예. 이 참석자를 분류를 할 텐데 최재형 목사는 어느 파트에 들어가 있을까요? 종교계 지도자입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해요. 정재계 다 이렇게 각 분야별로 만찬, 취임식 만찬 참석자들이 정해질 텐데 행사했던 경험을 되살려 보면 이 사람이 왜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분야의 종사자도 여러 명인데 왜 이 사람이 그 분야를 대표하는 인물로 여기 선정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분류를 않고선 이렇게 했을 수도. 그렇지 않고선 불가능하거든요. 이쪽은 양주 쪽, 이쪽은 화장품 쪽, 이쪽은 가방. 책은 안 돼. 이건가요? 책은 입장 금지. 저기 분리수거로. 이렇게 이제 조사를 불러서 했으니까 그 다음 순서는 이제 김건희 여사 해야죠. 뭐 그런 사람만 하고 안 하면 안 되니까 그건 이제 ABC니까 그걸 어떻게 할지도 궁금하고 책 부분도 있고 2부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지요. 체스님, 정부는 능력 없으면 백운기 정치 1번지 잘 들어봐. 좀 답은 여기에 있다. 오케이? 어우, 감사합니다. 슈퍼챗까지 보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갈게요. 찾길바래님, 언양불고기 우리 두 딸내미 좋아라고 해서 한 번 더 주문했답니다. 잘하셨습니다. 따님이 어느 정도 나이대인지 모르겠는데 다 이거 정말 드실만해요. 제가 먹어봤는데 최고입니다. 제가 떡갈비를 잘 아는데 떡갈비하고 이 언양불고기가 다르더라고요. 김철근 총장 혹시 아세요? 잘 알죠. 네. 떡갈비는 어떻게 만들어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먹었던 게 언양불고기입니다. 그런 거 언양이었죠? 네. 맞아요. 예. 네. 그 집이 아주 유명한 집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럼 언양불고기 드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떡갈비는 그라인드 갈아버리는데 갈아죠. 예, 이거는 갈죠. 다 다진다고. 맞습니다. 다져서 이렇게. 예. 거의 맛있습니다. 진짜 아주 맛있는 맛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우리 이제 정어리몰에서 준비한 언양불고기는 다 한우고 그리고 한우 함유가 90%래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제품이니까 여러분 제가 강추합니다. 좋은 안주입니다. 써니님이요. 오늘은 부부의 날이네요. 정어리몰 언양불고기로 저녁에 파티하려고 합니다. 이치양명주랑 같이요. 우리 동지 여러분들도 즐거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셨는데 예, 맛있게 드십시오. 아, 나 이런 거 소개할 때마다 우리 패널들 부담스러워 사드리고 싶은데 나 지난번에 저기 했으니 뒷고기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각자들 알아서 사주세요. 아 이제 그만 좀만 주세요. 저희는 사 먹을게요. 네. 그리고 이제 책 버린 것 관련해서 그 책을 주었다는 그 아크로비스타 주민 권성희 씨를 불러서 이제 또 조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변호사라고 그래요. 제가 왜 권성희 씨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SBS가 권모 씨라고 보도하니까 SNS에 이런 사진을 올렸어요. 한번 보실래요? 이분이 뭐야 또 권모 씨랜다. SBS 기자님 저는 권모 씨가 아니고 권성희라고요. 제가 이렇게 자신 이름을 당당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또 SNS 하나 더 보여주실래요? 검찰 출석하라고 하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한마디 글을 올렸어요. 보여주세요. 없어요? 예.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보면 크크크 아 참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김유정 의원님. 네. 좀 사람을 잘못 건든 것 같아요. 잘못 건드렸죠. 예. 아니 그 버리고 간 책을 그 책에 대해서 되게 애정이 많으신 분들은 다 찾아서 보고 또 이거는 읽어볼만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재활용 모아놓은 데 가서 또 찾아보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막 책 이렇게 저도 뭐 내놓기도 합니다만은 한 번씩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이게 소환조사할 사안입니까? 오히려 고맙게 생각해야죠. 우리가 대통령이
도대체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부가 이거를 명확하게 알게 해준 분이라서 저는 오히려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대로 예. 걸린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죽은 분이 변호사라는데. 그러니까요. 예. 아니 이게 그 정무적 판단도 되게 문제가 많아요. 이런 것은 오히려 숨겨야 안 커지는 거잖아요. 이건 건들면 커지는 사안이잖아요. 그걸 왜 키웁니까 이게? 키워서 본인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정말로. 그 사진 준비됐죠? 한번 보여주세요. 그 출석하라고 그러니까 또 이런 SNS 글도 올렸어요. 아, 미치겠네. 에? 이분 아주 대단하세요. 야. 21일 검찰에 책 갖고 간다. 그러면서 사진 탁 해서 아, 미치겠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분이 아크로비스타에 사신다고 그러는데 이제 같은 주민으로서 그 두 부부의 그 어떤 그런 모습에 평소에도 참 천박하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던 분 같은데 그 책을 보고 얼마나 놀라고 정말 기함했지 않겠습니까? 한심했겠죠. 한심. 예. 한심. 이런 사람들하고 같은 아파트에 살았다는 것 자체가 나는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사안에요. 슬쩍 넘어가는데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는데 취임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가 원래 살았던 사저에 그것도 뭐 경호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아파트에 그냥 그대로 산다. 거기서 생기는 문제가 왜 없었겠습니까? 저는 그런 거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최재형 목사가 가서 물론 찍힘을 당했다 뭐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받은 책도 저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공식 기록물이나 마찬가지가 돼야 될 것들을 그냥 분리수거장에다가 함부로 버리는 저런 천박한 행태가 그대로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대통령실 청와대 놔두고 어떤 이유로든 한 발자국도 들이지 않겠다라고 얘기해놓고 갈 곳을 찾느라고 몇 개월간을 허비하고 그리고 나중에 또 밝혀진 바로는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알려졌던 뭐 500억이 아니라 거의 1조에 가까운 돈이 지금 지출이 되는 걸로 그렇게 예산상으로 숫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한꺼번에 중첩이 된 건데 도대체 그런 결정을 하도록 한 배경이 뭐냐 이게 나중에 이제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봐요. 어떻게 보면 사람은 뭘 사는가로 규정 지어지는 것보다 뭘 버리느냐로. 그러니까요. 특히 저는 책을 그렇게 버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쌓아둔 책 정리 못 하겠더라고요. 책은. 제가 옷은 정리를 해도 책은 진짜 그래서 엄청 쌓여있는데 의원회관을 정리할 때요. 저희가 이제 지금 한창 의원들 방 빼는 시기입니다. 이제 낙선한 의원들, 불출마한 의원들. 근데 책이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출판기념회 가서 받은 책들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의원들 거. 그래서 저는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그거를 진짜 몇 박스를 포장을 해서 전 여고 도서관에 보냈었어요. 졸업한 여고에. 왜냐면은 의원들의 출판기념회 뭐 여러 가지 그 책들을 우리 후배들이 볼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사실은 뭐 개인의 어떤 뭐 자랑 삼아 쓴 책도 있지만 굉장히 수준 높은 책들도 많이 있어서 후배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저는 그거 다 학교 도서관으로 보냈었거든요. 김유정 라이브러리를 그러면 좀 만들어 주었나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셔야지. 이렇게 제가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그때 교감으로 계셔서 예. 선생님하고 통화하고 도서관으로 책을 좀 보내겠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도서관에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듯이 책을 하나로도 버리기가 참 소설책 한 권도 망설여지게 되는데 어떻게 전직 대통령들의 책을 그 책들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YS 책도 있고 그런 식으로 막 버리고 갑니까? 그 사람의 인식의 수준,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의 이력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권성희 변호사 이분이 말하자면 한동훈식 표현으로 동료 시민 아닙니까?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이분이 대구여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행태가 얼마나 한심했으면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고 본인 또 그런 개인 정보도 막 이렇게 알려졌나 보죠? 다 페이스북에 오픈돼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오픈돼 있어서 저도 궁금해서 찾아가 들어봤거든요. 들어가서 봤더니 대구여고 졸업 다 이렇게 공개 오픈된 정보더라고요. 그런데 화가 많이 나셨던 것 같아요. 이분이 기가 차기도 하고. 참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자들하고 내가 그렇게 한 아파트에 그것도 참 자부심을 느꼈을 그런 곳인데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래서 그 안에 좀 자숙하나 했더니 뭐 자숙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다 고개 들고 당당하게 나온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뭐 이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적어도 설명은 해야죠. 왜 안 나왔는지, 왜 다시 나오는지, 뭐 이러이러함으로 안 나왔습니다. 이러이러함으로 나왔습니다. 자기들이 주인이 아니고 국민의 심부름꾼이라면서요. 머슴이라면서요. 출 필고 밤 필면 기본입니다. 나갈 때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다녀와서는 다녀왔습니다. 낯짝을 들이밀고 인사를 드려야 됩니다. 두 사람이 똑같아요. 대통령 밖에 나갔다 와서 나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일하고 왔습니다. 국민한테 보고 한 말 한 적 있습니까? 왜 내가 숨어서 투표를 했고 왜 내가 그동안에 안 나타났고 국민한테 설명 한 번 한 적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들어보시죠. 등장에는 저는 설명이 필요했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명품백 사건 이후로 말하자면 이제 잠행을 하신 거고 그때 특별감찰관도 굉장히 할 것처럼 그랬는데 그런 게 진척이 안 되면서 그냥 공개 행보를 하면은 좀 신뢰가 떨어지고 오해가 있다. 윤경호 소장님, 뭔가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설명이. 정말 저게 핵심이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후에요. 흔히 말하는 국무회의 그 모두 발언 그냥 뭉치고 넘어가 버리고 나서 지난번 기자회견 할 때 포함해서 그 매듭을 이렇게 딛고 넘어가려면 그 이전에 제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질책 매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고개를 숙입니다. 이 설명 안 하고 넘어간 걸로 저는 봤거든요. 마찬가지 지금 김건희 배우자인 김건희 씨도 150 며칠만 일하는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동안에 그렇게 잠행을 했는지 왜 안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아니라도 간접적으로라도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는 거 그거 전 다른 사안도 다 마찬가지라고 해요. 아까 얼핏 잠깐 말씀하셨어요. 청와대 영빈관 지금은 그냥 무상으로 쓴다고 하잖아요. 아니 청와대 단 한 발자국도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영빈관을 왜 쓰게 됐는지 마땅한 시설이 없고 그다음에 외국 뭐 국빈 또는 뭐 국빈이 아니라도 손님을 맞는데 이러이러한 시설을 좀 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라는 얘기 안 하고 넘어간 거 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 없이 이렇게 가는 거를 너무나 뭐 자연스럽게 생각한다 아니면 미처 그걸 생각을 못하는 거 아닌가 싶은 느낌도 들고요. 그럼 오죽하면 국민의힘 내에서조차 저렇게 자책하는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공적 의식의 부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과거에 이제 왕정 시대 같으면 지금의 대통령은 영의정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주권자였기 때문에 왕이 임명한 최고의 그 자리가 영의정 아닙니까? 지금 국민이 왕입니다. 국민이 임명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대통령이거든요. 국민이 선출하는 자리 아닙니까? 공복이거든요. 공복. 국민의 머슴이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왕인 줄 아는 거죠. 그리고 본인들이 국정을 그야말로 뭐 떡종으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런 시대가 아닌 겁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기본적인 공적 의식이 없다. 사적 이해관계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뭐 몇 번의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앵커께서도 얘기하셨던데 왜 대통령 자리에 있는지 왜 대통령을 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본인이 하려고 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야당과 국민을 어떻게 설득해야 될 건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 철학이 없고 그냥 자리만 욕심이 나는, 그 자리에 앉아서 권력만 누리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3년이 정말 누구 말대로 너무 기네요. 예. 아니 특별감찰관은 또 본인 입으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KBS 녹화 대담 신년에 그때도 매정박절 그 얘기할 때 제2부속실이나 특별감찰관이 실제로 무슨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쯤 되면은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는 해야죠.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특별감찰관도 빨리 속히 임명하겠다 이렇게 나와줘야 그나마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불쑥 나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보하는 것에 변명이라도 될 텐데 전혀 그런 얘기도 없고요. 또 하나는 달라진 게 있다면은 남편인 대통령의 대리 사과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수사 지휘부가 싹 바뀐 거. 그러니까 이제 믿겠거니 하고 내 뒤에 뭐 날 수사하겠어? 나를 소환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니까 153일 만에 사진이 나오고 169일 만에 이제 아예 공식적으로 영상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왜냐? 6월 달인가 이제 해외 가야 되니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거는 국민들의 이 민심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저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거면 뭐하러 숨어서 투표는 했고 그동안에 왜 안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죠. 저희는. 왜 그동안 숨어 있었습니까? 무슨 이유로? 권한이 커졌는데 그 권한을 줄여질 수가 있겠습니까? 권력이 커지면요, 그 권력이 다시 작아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2부속실이고 특별감찰관이고 만들어 봐야 무슨 효과가 있겠냐마는 하는 소리를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이미 대통령실을 공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상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큰 문제죠. 아니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오로지 대통령 자리에 있는 것이 자신과 배우자의 비리를 덮고 그 자리를 보존하기 위한 것, 그 목적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어떻게 하면 나라를 앞으로 발전시킬까 하는 그런 고민, 비전 이런 것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이제 독재를 자꾸 하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유명한 그 격언이 있습니다. 액튼경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권력의 부패는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더 그 강하게 가지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언론을 탄압하고 뭐 온갖 수단과 방법을 써서. 그런데요, 민심 이기는 권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그 권력이 출발했습니까? 마리왈왈77님, 앵커님, 같은 아파트 주민이 부끄러운 것은 작은 부끄러움이고요. 대한민국 국민은 전 세계에 부끄럽습니다. 정말 부끄러워서. 대통령 집무실이 공유 오피스입니까? 부부에? 굳이 옮기지 말랬더니 돈 들여가지고 소통한다고 옮기더니 언론은 이 모양 이 꼴 되고 부부끼리 부속실도 안 만들면서 그냥 그 안에서 그냥 대충 뭉개면서 지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책임 안 지려고. 예. 이제 국민들의 인내 한계에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부님, 3년은 너무 길다라든지 3년 남았다 이런 얘기 들으면 호흡 곤란이 오려고 합니다. 지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지 어쩐지 이번에 해외 직구 사태를 보면서 좀 의아한 일이 하나 생겼어요. 갑자기 그냥 해외 직구 이 문제가 터지니까 그동안에 뭐 말도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 막 나서가지고 정부를 막 혼을 내는 거예요. 요즘 먼나한? 유한나, 유승민, 한동훈, 나경원. 이번에 그냥 그걸 나오니까 이건 뭐 과도한 규제다, 무식한 정책이다, 졸속 시행이다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정부한테 각을 세울 때가 됐다라고 보는 거죠. 정치를 하면 이제 그야말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지 않습니까? 옳지, 이때다 싶어서 이제 나서는 거죠. 또 반대로는 오세훈 서울시장, 뭐 그러는 거 아니다. 지금 뭐 정부가 뭐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여당이 야당보다 더 하고 그러냐라고 이제 하면서 또 윤 쪽에 또 붙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건 또 웬 짬뽕입니까? 참. 아무튼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돼가는구나. 뭔가 좀 감이 오죠. 홍준표, 오세훈은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 뭐 편에 든다 그러면 뭐하지만 눈에 들 기회를 찾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유승민 전 의원이야 뭐 항상 그런 쪽이니까 그런데 한동훈, 나경원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근데 이제 한 가지 포인트는 있죠. 왜냐하면 이 해외 직구라는 게 젊은 층의 최근에 행태, 소비 행태 이거하고 아주 직결이 돼 있잖아요. 예.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가 올린 제목 중에 하나 전 눈에 쏙 들어오던데 이 해외 직구는요 엄청난 소비자 운동이다. 그러니까 국내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고 예. 바가지 씌우고 예. 불량 제품들 그냥 뭐 물론 반품이라는 환불이라는 카드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 쿠팡부터 시작해서 거의 독점적인 위세를 부리던 그런 쪽들이 알리나 테무에 위축되는 거. 우리 시장의 매기 역할을 하는 거죠. 매기 역할을 하는. 근데 이게 젊은 층들이 이거에 사실 여러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이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이 정치권에서는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굉장히 감각이 있는 거죠. 정치는요, 특히 대권을 바라보려면 여당에서는 비주류를 해야 되고 야당에서는 주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멋있는 말씀.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굉장히 낮고 여기에서 주류를 하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순장되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죠. 예, 그럼 비주류를 해야 예. 여당에서는 비주류를 해야 현 집권 세력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야당과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야당은 주류를 해야 돼요. 주류를 해야 바로 대통령하고 대결할 수 있는 구도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여당의 유한나라고 하는 분들은 나름 비윤 또는 반윤의 인사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홍준표, 오세훈 시장은 왜 이럴까요? 이분들은 경선을 의식하는 거예요. 경선을 하려면 극렬 지지자의 강성 지지자들의 지지를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선 그 득표를 의식하는 그런 행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은 특히 그 초중고등학교를 대구서 나왔어요. 그런데 경남지사를 하면서 출신이 경남 출신이어서 PK 선골, 그러니까 TK 선골이라는 그 지지가 항상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한동훈을 견제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하여튼 유한나 대 오홍 예. 싸움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홍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뭐 전대를 앞두고 있으니까 정치인들이 때를 만난 거죠. 한마디씩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안에 시시비비도 다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정부가 더 한심하게 보이는 겁니다. 사흘 만에 철수해버릴 그런 정책을 아무 고민 없이 깊은 고민 없이 막 이렇게 툭 던져놓고 분위기가 싸하니까 또 여당의 전대 그 다음번 당권 주자들도 한마디씩 던지니까 아뜨거라 하고 사흘 만에 철수하고 대통령께 보고도 안 했다는데 대통령실이 사과하고 막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정말 한심하고 우리를 더 부끄럽게 한다는 점에서 대여각성해야죠. 그리고 철수해서 안 하면 그만입니까? 왜 이거를 금지시키려고 했는지 본래의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책적으로 그 후속 조치들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고 내놔야죠. 이걸 다시 원상 복귀야 이렇게 선언하고 말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근데 그 한동훈은 말이죠. 막 이제 뭐 도서관에 앉아서 책 보는 모습을 막 이렇게 옆에서 막 찍어갖고 내보내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아니 본인이 지금 그 전당대회 대표 나오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요새 보니까요. 아니 지금 선거 본인 때문에 진 거 아니에요? 본인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이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 한동훈의 정치 생명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저는 얘기를 해왔는데요. 결국은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지금 물러나 있는 상태인데 정치인은 잊혀지는 게 가장 두려운 것이라고 뒷모습이 사진이 찍히지 않나 아니면 무슨 뭐 뒷모습 사진 찍을 때는 핸드폰 들고 이렇게 전화하는 모습이 찍혔고 최근에 도서관 모습도 찍히고 의도적으로 사진으로 이미지 정치를 좀 해보는 것 같은데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정치를 하고 싶거든. 일단 총선 패배의 책임을 좀 지고 자숙의 시간을 좀 갖고 내년이나 혹시 재보궐선거가 있다면 그때 국민의힘의 후보로 나와서 재보궐선거에 한번 승리를 하고 정계 복귀해라. 그러면 혹시 모르겠다. 본인 실력으로 이겼으니까. 선출직에 나섰으니까. 그거 없이 지금 다시 7월, 8월에 있는 전당대회에 나온다는 것은 좀 후한무치한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아까 비주류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각을 세우려고 책 보는 걸로 컨셉을 잡았을까? 그랬을 겁니다. 나는 책 본다. 예. 누구는 책 나는 버리고 나는 책 안 버린다. 누구는 버리고 나는 보고. 책 한 권도 안 보는 사람하고 다르다. 뭐 그런 이야기 하려고. 나 술 안 마신다. 좋다. 컨셉 좋네요. 그 컨셉인가? 아유 한심해. 궁금하네. 이것도 한심하고 저것도 한심합니다. 한심한 방송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오늘 댓글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제품 여러분께 추천해드리는 정어리몰 감사합니다. 언양불고기 1+1+1 3팩에 무료 배송에 좋은 값이고 맛은 제가 보증합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또 참외도 드신 분들 반응이 아주 좋아요. 요즘 참외가 맛있기가 쉽지 않은데 저건 특별히 골라서 여러분께 드리는 건데 포장도 잘 돼 있고요. 아주 상태도 좋고 저건 제가 맛도 정말 보증합니다. 언양 불고기 드시고 참외로 입가시 마십시오. 오늘 슈퍼챗 많이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최문선님 또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특별한 메시지는 같이 안 보내셨고 감사드립니다. 유정태님께서 오늘 정기회원 가입해 주셨는데 유정태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글래무어 정어리 선크림 받으실 댓글 당첨자 이상부님, 찾길바래님, 카나예님, 까꿍이님, 경스님 그리고 양보해 주신 두 분 대신해서 정필성님, 행복님 오늘 7분 선정했습니다. 오늘 선정되신 분들께서는요. 저희 밑에 주소 보내죠. 그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어리몰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주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주문하신 분들은 내일 발송될 수 있답니다.
이것 좀 참고해 주십시오. 신선한 제품을 발송을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요. 양해 부탁드린다고 정어리몰에서 정중히 부탁드렸습니다. 정어리몰 부탁 들어줬으니까 더 맛있는 걸로 잘 준비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함께해 주신 김유정 의원님, 윤경호 소장님, 김철근 총장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더 씩씩하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